안녕하세요. 인생을 좀 먹던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살도 찌고 얼굴 폈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질 않습니까? 반대로 저는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무슨 문제 있냐는 말만 들었네요. 그만큼 결혼 생활은 저에게 지옥과도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당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던 아내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사람이었죠. 그 모습에 반해 저는 아내와 연애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서른 중반에 만난 아내와 여러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꼭 하자 기간을 정했던 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는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당연히 너랑 할 거지.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의논한 적이 없었으니까 놀라서 그렇지. 사실 난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했거든. 그럼 지금부터 상의해서 결정하자. 난 프로포즈 필요 없어. 괜히 남들 눈 의식하지 말고 실속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내는 프로포즈도 필요 없다면서 실속 있게 결혼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던 아내 모습이 참 현명해 보였죠.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프로포즈에만 몇백만 원을 쓰기도 했다는 말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게다가 여자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프로포즈도 필요 없다면서 못을 박으니까 현명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은 돈이 얼마인지 공개하게 됐죠. 그런데 아내가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했던 거에 비해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슬픈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암 투병 중이셔. 그래서 내가 병원비 보태드리고 있었어. 우리 엄마 대패 삼겹살 식당 하시잖아. 장사가 매번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려울 때 내가 적금 깨서 병원비 보태라고 도와드렸어. 그동안 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도와드렸더니 내 손에 남은 게 없어. 미안해. 그때 장인어른이 암으로 입원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됐죠. 서른 초반에 부모님을 위해서 알뜰살뜰 모아오던 적금까지 깨서 도와드린 아내가 참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연하였던 아내인데도 그때는 더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라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죠.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큰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 앞가림만 잘 하면 됐답니다. 우는 아내를 보면서 사는 동안 아내한테 근심 걱정 만들 일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장모님이 저한테 꼭 밥 한 끼 제대로 해주고 싶다면서 가게로 초대해 주신 적이 있었죠. 음식 솜씨가 좋던 장모님은 그날 가게 문도 일찍 닫으시고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예비 사위한테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날도 더운데 소고기라도 먹이고 싶어서 불렀어. 회사 다니면서 결혼까지 하려면 정신 없을 텐데 어서 와서 먹어. 소고기요? 장모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딸 시집 보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미안하지. 저 정말 괜찮아요. 결혼은 다 형편껏 하는 거죠.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정말 상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상다리 부러지기 전에 얼른 먹어야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은 저의 장난스러운 말에 눈물을 닦으면서 웃어 보이셨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제가 장모님과 대화하는 걸 보고 같이 웃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셋이서 가볍게 한잔하게 됐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암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가게도 둘이 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딸이라고 부모 생각해서 도와줬으니까 내가 살았지. 안 그랬으면 이 가게 팔아넘겼을지도 몰라. 엄마 무슨 다 지난 얘기를 하고 있어. 에휴, 내가 너 고생만 시키다 보내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이젠 그때만큼 힘들지도 않어. 많이 자리 잡았으니까 결혼하면 둘만 생각하고 살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날 장모님이 저희를 불러놓고 하고 싶던 이야기는 더 이상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저 둘만 생각하고 잘 살라고 말하는 장모님을 보니까 부모 마음이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늘 너희만 잘 살면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죠. 그래서 그날 아내와 같이 장모님 식당을 나오면서 아내한테 양가 부모님들처럼 단란하고 가족을 위해주면서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2년까지는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부부였죠. 하지만 살면서 중간에 한 번씩 금전적으로 아내가 불만을 표시했던 적은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녀서 연봉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와 휴가 계획을 세우다가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했죠. 대기업 월급 많아 보여도 막상 쪼개 쓰려니까 별거 없네. 하긴 월급쟁이 사정이 다 뻔하지. 아휴, 내 팔자야. 이번 생에는 돈 물쓰듯 써보는 건 글렀다. 솔직히 남자로서 저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만큼도 못 버는 남자들 엄청 많아. 당신도 몰라서 그렇지 이것보다 더 버는 남자들도 훨씬 많거든? 사람이 위를 보고 살아야지. 왜 아래를 보고 살아? 솔직히 정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인데 위를 보면서 좀 배워야지. 그 회사에서 당신 늙을 때까지 일 시켜준대?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당신도 더 벌 수 있는 회사 알아보면서 다니던지. 맞벌이 부부잖아. 왜 나만 발전하라고 등 떠밀어? 에이, 왜 그래? 내가 말 실수했어. 풀어. 그냥 여행 경비 아껴 쓰려니까 머리 아파서 말이 잘못 나온 거야. 제 변명이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하나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돈 아껴 쓰라고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잊을만 하면 아내는 꼭 저런 식으로 돈 얘기를 하면서 투덜거렸죠. 그때는 이것도 다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는 말처럼 결혼은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달리 아내는 점점 변해갔죠. 특히 결혼 3년 차에 아내가 임신하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부부들 싸우다가도 아이가 생기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부부는 아이가 생기면서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어지간하면 임신한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했죠. 원래 여자들이 임신하면 예민해진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참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 잘 참아오던 저도 폭발한 때가 있었어요. 당시에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아내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고 아내는 잡지를 들고 와서 기대하는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오늘 산부인과 다녀오다가 본 건데 요즘은 태교를 해외에서 한다더라. 나도 여기 좀 가볼까? 한 2주 가는 거 어때? 2주? 난 회사 가는데 휴가를 어떻게 2주나 써? 당신은 2박 3일 정도만 있고 그 후엔 나 혼자 태교하면 되잖아. 임산부가 혼자 해외에 있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리고 2주 동안 해외에서 먹고 자고 쓰는 돈은 생각 안 해? 이게 날 위한 것도 아니고 태교잖아. 태아는 엄마 배에 있을 때 엄마랑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태교 여행 가서 하는 게 다 우리 아이를 위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아내의 말에 사람이 아니라 벽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이 좋아서 태교 여행이지. 그냥 해외에서 혼자 놀고 먹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돈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아이 낳고 나면 회사 그만두겠다면서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내가 정말 돈만 생각했으면 당신한테 끝까지 회사 다니라고 했겠지. 앞으로 나 혼자 벌어서 세 식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태교 여행이 말이 되냐고. 꼴랑 해외여행 한 번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그냥 나 혼자 놀다 오는 게 배 아프다고 해. 아, 됐다, 됐어. 말을 말자. 가고 싶으면 땅 파서 나오는 돈으로 다녀오던지.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아내 모습에 무슨 말을 더 하나 싶어서 자리를 피했죠. 그리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씻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주방 쪽 뒷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아, 오줌 피하려다 똥 밟은 거지. 아, 진짜 짜증나. 대기업 남자도 별거 없네. 월급쟁이 어차피 다 뻔한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제 나의 일하라고 눈치도 주는 것 같다니까? 내 팔자 내 손으로 꼬았지 뭐. 저는 그때 아내의 말에 배신감까지 느껴져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베란다 문을 열고 아내한테 소리쳤습니다. 뭐 피하려다가 뭘 밟아?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 여보, 잠깐만. 아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죠. 예상 못한 상황에 나타난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아내는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태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길래 나도 지기 싫어서 그랬는데 당신이 너무 돈돈거리니까 나도 모르게 화나서 그랬어. 정말이야. 그게 지금 변명이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언제는 남들 눈 신경 쓰지 말고 살자며. 우리끼리 살 때랑 애 생겼을 땐 다르지. 우리 애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지는 것 같잖아. 요즘엔 산후조리원 가도 엄마들 사이에서 태교로 해외파 국내파 나눠서 친해진다는 말도 있잖아. 처음 듣는 아내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산후조리원 엄마들 사이에 해외파와 국내파가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야말로 엄마들 허영심에 애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아내한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뱁새고 항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 몰라? 대체 왜 그래? 그거 다 당신 욕심이야. 그런 생각만 하고 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인 거잖아. 내가 언제 당신 하겠다는 거 이렇게까지 반대한 적 있어? 그건 아니지.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지 알지.
당신 병원 다니라고 내 차도 당신 주고 난 대중교통 타잖아. 난 당신 편하라고 할 만큼 했어. 그런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입장 생각해 봤어? 내가 볼 때 해외를 갈 게 아니라 당신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 미안해, 여보. 난 그냥 친구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부러워서 그랬어. 아내는 울먹이면서 잘못했다고 했죠. 누가 친구를 부러워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변 친구들이 부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친구가 부럽다고 그동안 제가 해준 노력은 다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죠. 나도 당신만큼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어. 그런데 그게 꼭 해외로 가야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상황에 맞게 살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생각 좀 바꾸려고 노력해봐. 그날 아내는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제게 반복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막연하게 비교하면서 한탄하지 않겠다고 했죠. 정말 아내가 임신한 10달 동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여자가 임신하면 다 예민해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유독 예민했던 거였죠. 우여곡절 끝에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내는 제법 아이도 잘 키웠어요. 아이가 돌쯤 됐을 때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자 아내는 회사에 바로 사표를 냈죠.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육아에만 전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제 착각이었어요. 한 번은 야근하고 집에 왔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는데 거실에서 장모님이 이제 돌진한 손자를 보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오다 깜짝 놀라서 장모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가게는 어쩌시고 여기 계세요? 그게 영지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급하게 왔네. 그 사람이 일이 있어요? 저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오늘 뭐 모임이 있다고 하던데 자네 몰랐어? 저는 갑자기 모임이 있다면서 장모님한테 아이까지 맡기고 사라진 아내가 이상했죠.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저를 보면서 꼭 이간질이라도 한 사람처럼 좌불안석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를 받은 아내는 잔뜩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오랜만에 외출한 사람한테 왜 전화야? 나 좀 내버려둬. 왜 이렇게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해?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모임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지. 말하면 나한테 뭐 카드라도 주시려고? 한 푼 두 푼 아끼기 바쁜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서. 하여튼 엄마란 사람이나 남편이란 사람이나 둘 다 내 인생에 도움 안 되긴 매한가지야. 아휴, 끊어.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이런 말을 하더니 아내는 정말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장모님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다시 전화를 걸어도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로 와서 장모님께 민망한 얼굴로 말했어요. 장모님, 죄송해요. 저도 아내가 모임이 있는 줄 몰라서 오늘 야근까지 했네요. 자네가 뭐가 미안해. 아휴, 철딱서니 없는 내 딸년이 문제지. 자식은 죽을 때까지 업보라는데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요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매일같이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만 해. 장모님한테요? 아휴, 내가 자식이 아니라 빚쟁이를 키웠어. 내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다 말도 못하겠고 내가 요즘 아주 속이 말이 아니야. 그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그 이유가
아내는 장모님을 잡고 살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장모님께 아들을 부탁하고 아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정신없이 집을 나오는 그때 아파트 입구에 택시가 한 대 멈췄습니다. 저는 손님이 내리고 나면 그 택시를 타야겠다 싶어서 지켜봤죠. 그런데 그 택시에서 낯선 남자한테 기대서 내리는 사람이 바로 아내였어요. 술에 취한 아내가 낯선 남자한테 기대서 내리는 걸 보니까 황당했습니다. 바로 저는 취한 아내를 부축하면서 그 남자를 보고 말했죠.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모임이라도 이 시간까지 애엄마랑 술을 마시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죄송해요. 저희도 자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버티다 이렇게 됐네요. 혼자서 술을 어찌나 마시던지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나 같이 온 남자한테 화를 냈어요. 잔뜩 만취한 아내가 낯선 남자한테 기대서 오는데 어떤 남편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남자한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말을 했죠. 오빠, 우리 3차 가자. 나 오늘 애도 맡기고 나왔는데 더 놀아야지. 정신 못 차려? 집에 장모님 계셔. 아무리 말해도 이미 만취한 아내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오니까 아이를 재우고 나오던 장모님이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꼴이 이게 뭐야? 애 엄마가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줌마 비켜. 가서 대패 삼겹살이나 평생 팔어. 백날 팔아봐라. 가난한 그 집구석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결혼해서 탈출했으니까 망정이지. 아, 난 절대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살 거야. 나한테 물려줄 거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 내 아들이나 좀 자주 봐줘야지. 그래야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어? 아내의 말에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워도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충격받은 장모님 얼굴을 보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급히 안방에 눕혔죠. 그리고 씁쓸한 얼굴로 집에 갈 채비를 하는 장모님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모님, 시간 늦었는데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내일 저거 눈 뜨면 날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내가 그때 남편 병원비가 급해서 딱 한 번 쟤한테 돈 빌렸다가 아주 평생을 죄인 취급하려고 드네. 슬픈 얼굴로 말하는 장모님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 딴엔 적금까지 깨서 큰돈 보탰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돈이 원래 내 손 떠나면 아쉬운 법이잖아요. 적금을 깨? 누가? 제가? 아니야. 적금이 아니라 그때 회사 보너스로 300만 원 들어온 거 그것 때문에 저러는 거야. 장가간 아들놈한테 손 벌릴 수도 없어서 급한 마음에 딸한테 손 벌렸다가 내가 이러고 살아. 아휴, 내 팔자야. 그때 장모님이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사실을 말해 주셨죠.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아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분명 저한텐 적금을 깨서 아픈 아버지 병원비에 보탰다고 울먹이면서까지 말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의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장모님한테 제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말을 돌렸고 장모님은 기어코 그 밤에 택시를 타고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야근하고 피곤했는데 잠까지 설칠 정도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지 아내는 머리까지 긁으면서
안방에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죠. 뭐야? 엄만 어제 정말 애만 보다 간 거야? 아휴, 콩나물국이라도 끓여놓고 가지. 뭐가 예쁘다고 장모님이 콩나물국을 끓여? 아버지 병원비로 300만 원 보태놓고 3천만 원이라도 해준 사람처럼 유세 떠는 딸 뭐가 이쁘다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다 지나간 얘기를 해? 어제 당신이 다 지나간 일 얘기하면서 장모님한테 막 대들었잖아. 진짜 우리 아들이 보고 배울까 봐 겁나더라. 그리고 무슨 대단한 모임을 갖길래 정신도 못 차리고 남자한테 기대서 들어와?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자 아내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지난밤 있던 일이 떠올랐는지 저한테 해명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들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보,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진짜야. 내가 워낙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동안 스트레스 쌓였던 것도 풀리는 것 같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진짜야. 스트레스? 난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아? 당신만 희생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나도 충분히 가족 위해서 희생하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야. 나 좀 믿어줘. 나 이런 적 처음이잖아. 원래는 당신한테 미안해서 안 가려고 했어. 그래서 아예 말도 안 꺼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모였다고 나한테 사진 보내니까 너무 가고 싶었어. 당신 야근한다니까 퇴근 전에 돌아오면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아내는 저한테 매달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렸죠. 저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했다는 아내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저도 모르게 눈치를 줬나 싶었습니다. 한동안 회사 일로 바빠서 육아나 집안일은 제가 많이 돕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아내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침부터 대역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하염없이 우는 아내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사는 게 뭔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제가 아내와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우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죠. 우리 부부야. 서로 말 못할 게 어딨어? 미안하다고 숨기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싸우더라도 숨기지 말고 말해야 맞춰 나갈 수 있잖아. 나는 당신이 거짓말하고 몰래 나갔다는 게 제일 화가 나. 미안해. 정말 앞으로는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그렇게 저는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자주 그랬던 것도 아니고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동안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힘들었겠구나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이라 아내를 봐주고 용서한 대가는 저한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아내와 지지고 볶고 가정을 꾸려가던 사이 장인어른은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미 마지막을 예감하셨던 장모님은 덤덤히 장인어른을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이 마련되자 장모님은 가슴을 치며 우셨죠. 큰형님 부부는 장례식장을 지키며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다가가 이렇게 말했죠. 여보, 가서 애를 보던지 아니면 형님 좀 도와줘. 나 출가 외인이야. 내가 왜 해? 그냥 자리만 지키다 갈 거야. 솔직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몇 년째 누워 계시다 갔는데 호상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호상이 어딨어? 당신 미쳤어? 아무리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해도 이러는 거 아니야. 얼른 뭐라도 좀 해.
제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자 아내는 마지못해 일어나 형님 부부를 도왔습니다. 도무지 아내의 저런 생각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장모님을 챙기느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아내는 아주 틈만 나면 손님들 밥 먹는 곳으로 가서 본인 배 채우기만 바빴습니다. 아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생각해서 아이까지 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혼자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는 거 보니까 참 묘한 감정이 들었죠.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장모님은 한동안 가게를 쉬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는 혼자 남으셨으니까 허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근교로 나들이라도 다녀올까? 주말에 뭐하러 나가? 애 데리고 나가면 짐도 많고 힘들어. 그럼 장모님 댁이라도 갔다 오자. 혼자서 많이 적적하실 것 같은데. 됐어. 병원에서 몇 년째 누워만 있다가 갔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제 허전하겠어.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됐다, 됐어. 에휴,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저는 아내의 태도에 한숨을 쉬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저런 태도에 아내와 도무지 대화가 안 됐어요. 정말 벽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숨이 콱 막혔습니다. 저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할 때만 빼면 육아나 집안일은 나름 잘 해내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본인 친정은 안 챙겨도 꼭 저희 부모님은 자기 부모처럼 챙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아내를 이해 못했던 겁니다. 혹시나 저한테 말 못할 상처가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결국 혼자 아들을 데리고 장모님 댁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온다고 하니까 장모님은 백수까지 해놓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씁쓸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쩜 저렇게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말을 쌀쌀맞게 하는지 몰라. 애가 정이 없어. 차라리 아들네 부부가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어. 난 딸이 있어도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며느리도 시어머니 걱정해서 전화 한 통은 하던데 인연은 엎어지며 코 닿는 곳에 살아도 한 번을 안 와. 장모님, 그래도 이 사위가 있잖아요. 내가 자네한테 정말 미안해서 할 말이 없네. 장모님은 쌀쌀 맞은 아내를 원망하는 소리를 쏟아놓으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내는 장모님과 가까이 살면서도 한 번도 찾아와 보거나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서운해하는 장모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종종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하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처가도 제 부모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늘 아버지가 저한테 결혼하면 양가 부모는 다 같은 부모라고 가르치신 덕분에 자연스럽게 챙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다시 기운을 차리시고 영업을 시작하셨어요. 같은 자리에서 오래 장사했기 때문에 오랜 단골이 꽤 있었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장모님은 가게를 다시 시작한 뒤로 점점 기운을 잃어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문득 생각이 나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장모님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셨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 힘이 도무지 안 나네. 차라리 바쁘면 잡생각이라도 안 날 텐데.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요? 큰일이네요. 이러다가 금방 또 많아질 거야. 걱정 마. 안부 물어줘서 고맙네. 내가 나중에 자네한테 꼭 이비 갚을게. 제가 장모님한테 빚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장모님 몸 생각만 하세요. 제 말에 장모님은 울먹이면서 전화를 끊으셨죠. 평소와 다른 모습에 괜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손님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
저는 다음 날 직장 동료를 데리고 장모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냥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직장 동료들 다 모아서 밥을 먹으러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던 저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동료들을 데리고 장모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업 중이어야 할 장모님 식당이 불은 꺼져 있고 가게 문은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동료들 챙길 겨를도 없이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런데 난장판이 된 식당 안에 장모님이 혼자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한테 가서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장모님, 가게가 왜 이래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박서방, 우리 딸과 제발 이혼하게. 네? 이혼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 장모님은 뜬금없이 저에게 이혼하라는 말만 하셨어요. 저는 우선 동료들한테 사과하고 돌려보내야만 했죠. 그리고 장모님을 달래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박서방, 그동안 내 딸이 글쎄 바람을 피고 있었어. 낮에 나한테 애까지 맡겨놓고 나갔네. 뭐요? 그 사람이 바람이 났다고요?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자기 다시 일할 거라고 애 좀 봐달라고 하길래 일하면서 애 보고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였어.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절대 애 안 봐줬을 거야. 나도 몰랐어. 그때 장모님의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집에서 애를 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뻥찐 채 얼어있는 저한테 핸드폰을 내밀면서 말하셨죠. 이거 우리 식당 직원이 CCTV 장면 옮겨준 거야. 자네가 직접 보게. 그리고 이혼할 때 내가 자네한테 다 줄게. 저는 장모님이 건넨 핸드폰을 받아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그 영상에는 식당 앞에서 낯선 남자 차에 타려는 아내가 보였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아내한테 차 문까지 열어주는 남자 얼굴이 낯이 익었죠. 바로 그때 만취한 아내를 데리고 왔던 그 남자였던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영상을 보니까 두 사람이 장모님 식당에서 밥까지 먹고 있었죠. 다정하게 먹여주고는 팔짱까지 끼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오열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알았어. 저 지지배가 바람이 났던 거구나. 그래서 오늘 그년 불러다가 다 정리하고 자네한테 사과하라고 했더니 이년이 식당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갔네. 내가 진짜 딸년이 아니라 웬술 키웠어. 이런 배은망덕한 년이 세상에 어딨나? 장모님은 땅을 치며 우셨죠. 그리고 저는 그때 마지막 남은 아내에 대한 이성의 끈마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혼할 겁니다. 장모님 말씀대로 이 영상 전부 증거로 쓸 거고요. 두 년놈들 증거 더 모아서 법적으로 처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절대 저 말리지 마세요. 내가 자네를 도우면 도왔지 어떻게 말릴 수 있겠나. 하염없이 우는 장모님을 두고 저는 집으로 갔죠. 그리고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에 블랙박스 칩을 꺼내서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어요. 그동안 아내는 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데이트를 즐기고 다니고 있던 겁니다. 가족만 생각하고 일만 하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아내를 믿고 카드도 편하게 쓰라고 알림도 꺼놨었어요. 괜히 그런 걸로 눈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작은 배려조차 무시한 사람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곧장 집으로 갔어요. 제가 오자 아내는 아무 일도 없던 얼굴로 저한테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당신 왔어? 저녁은? 저녁 아주 푸짐하게 먹었어. 장모님 식당에 갔다가 별걸 다 봤는데 진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나한테 이딴 짓을 해? 뭐?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 뻔뻔한 년.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장모님 식당까지 깽판 치고 간 거야? 어? 왜 네 더러운 짓에 장모님까지 힘들게 해? 너는 애엄마 자격도 없어. 그 새끼 누구야? 너 데리고 집 앞까지 왔던 그놈 맞지? 뭐? 아니야. 대체 뭘 본 건데? 나 절대 너 용서 못해. 네가 만행이나 보고 짐 싸들고 나가. 아내한테 식당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가 보낸 영상을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싹싹 빌면서 해명할 줄 알았던 아내가 그걸 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소름 돋게 딱 이렇게 말했죠. 아, 진짜. 엄마라는 게 이런 걸 사위한테 넘겨? 차라리 잘 됐어. 이혼하자. 나도 당신처럼 답답한 인간이랑 더는 못 살겠거든? 어지간하면 이렇게 살다가 내 가정 지키러 돌아오려고 했는데 나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졌어.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아주 좋아. 뭐야? 지금 애도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네가 다 키워. 맨날 큰 소리만 치지. 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푼돈 벌어오면서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떨 줄만 알고 뭘 해줬냐? 저 차? 아, 네가 타던 저 똥차. 야, 됐어. 너나 가져. 그때 내가 길을 쓰고 동창 모임 나가고 싶던 이유가 있었어. 그 사람이 내 운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갈라서자고. 그래, 너 같은 미친년 데리고 살아봐야 내가 지뢰를 밟았군 하고 깨닫지. 그 남자는 뭐 다를 것 같냐? 네가 이렇게 한결같이 개념 없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데 그 사람은 너 감당할 수 있겠냐고. 결국 끼리끼리 만난다고 두고 봐. 결국 너도 처절하게 버림받을 테니까. 마음대로 저주해라. 그 사람은 나한테 다이아 반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지금 잡은 게 다이아인지 돌멩인진 살아봐야 알지. 꺼져.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저는 아내 짐을 보이는 대로 내던졌어요. 그러자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싹 다 버려. 구질구질해서 다시 쓰기도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핸드백만 들고 나가버렸죠. 진짜 한순간에 집안에 저와 아들만 남았어요. 아들 우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을 안아 달래면서 저는 이를 갈았죠. 꼭 두 년놈들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6개월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양육권 친권의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도무지 강간무소식인 겁니다. 그동안 저는 살던 집을 내놓고 부모님 댁에 아들과 같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죠. 저는 결국 위자료를 보내지 않는 상간남을 또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상간남 예금과 급여가 압류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죠. 그 후 며칠 뒤 주말에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저 미친년이 남의 아들 신세 망쳐놓고 여길 어디라고 와? 아침부터 초인종을 누르고 나타난 건 전 아내였어요.
1년 만에 나타난 전 아내는 꼴이 정말 거지 같았죠. 어머니는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나가시더니 문을 열자마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재수 없게 어디라고 와?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 성호 씨 좀 불러주세요. 저는 뒤따라 나오다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전 아내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저를 보고 무릎을 꿇더니 애원하며 말했어요.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압류 좀 풀어줘 제발.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아주 만신창이었죠.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고 외쳤지만 저는 우선 얘기 좀 하고 오겠다고 하고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는데 전 아내는 울면서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놨어요. 그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었어. 너무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라 몰랐는데 정말 다 거짓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당연히 돈이 많아서 돈 쓰는 줄 알았지. 도망치면 맞고 술 마시면 욕하고 나 너무 힘들어. 그걸 지금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거야? 그 압류 소송 좀 제발 취하해줘.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줄게. 그것만 해결해주면 이혼해준대. 제발 부탁할게. 진짜 자기 이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애원하는 전 아내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랑 미래를 그렸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지고 볶고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동안 너 좋아서 산 줄 알아? 애만 보고 참은 거야. 너 돈 보고 그 자식 골랐잖아. 마른 오징어 잡고 어디 물 안 떨어지나 쥐어 짜고 살아. 여보, 제발. 누가 네 여보야? 더러운 소리 집어치우고 꺼져. 저는 애원하면서 붙잡는 아내를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몇 주 후 기막힌 소식이 들렸죠. 결국 두 사람이 길바닥에서 싸우다가 폭행으로 나란히 입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동창이라더니 정신 연령이 아직도 사춘기 시절에 있나 싶었죠. 장모님도 이제 자기한테 딸 없다고 단념하고 사신다네요. 친엄마도 딸을 버렸는데 제가 왜 전 아내 걱정을 합니까? 제 아들은 오로지 아빠인 제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 몸집을 불리고 있는 척을 한다는데 사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여러분들도 한순간 유혹에 눈이 멀어 섣부른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전 아내를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네요. 역시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야 바닥을 찍어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였죠. 제 힘으로 아들 키우며 잘 살아볼 테니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